내가 너 그렇게 살라고 한국에 시집 보낸 줄 알아? 한 여성이 아침부터 전화기 너머로 분노를 터뜨리고 있었습니다. 문제의 시작은 딸에게서 온 단 한 장의 사진이라고 하는데요.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누가 보기엔 참 평화로운 장면이지만 이 여성은 당혹스러움에 몸서리치고 있습니다. 딸을 다시 데려와야겠다고 소리를 치던 여성은 이제 직접 한국으로 나섰다는데요. 대체 뭐가 문제인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클레르라고 합니다. 브뤼셀에서 의료기기 유통업을 운영하며 살아온 저에게 외동딸 엘렌은 말 그대로 삶의 전부였어요. 남편 없이 혼자서 딸을 키우는 일이 쉽지는 않았지만 저는 그저 엘렌 하나만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회사를 키우고 집을 장만하고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을 때도 엘렌이 웃는 얼굴만 떠올렸어요. 그 아이가 잘 크는 걸 보는 게 제게는 유일한 보람이자 이유였습니다. 엘렌이 대학 졸업을 앞두고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간다고 했을 때도 저는 걱정과 응원을 반반 섞은 마음으로 보내줬어요. 그저 몇 달 다녀오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유학을 연장하고 그곳에서 직장까지 잡고 결국은 그 나라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만 결국은 엘렌의 뜻을 존중해주기로 했어요. 서울이라는 도시가 낯설었지만 그래도 수도이고 외국인도 많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는 안심이 됐습니다. 엘렌은 서울의 30층짜리 고층 아파트에서 살았어요. 사진으로 본 집은 세련됐고 내부도 넓었으며 창밖으로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죠. 적어도 제가 상상하는 한국과는 거리가 멀었고 솔직히 말해 조금은 감탄도 했습니다. 엘렌이 잘 살고 있다고 느껴져서 저는 더 이상 크게 간섭하지 않았어요.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고 때때로 소포를 보내는 것으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던 중에 엘렌에게서 메시지 하나가 왔어요. 딸이 그 사진을 보낸 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요. 그날 아침 늘 그렇듯 이메일을 확인하다가 제목이 우리 집이야 라고 적힌 메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첨부된 사진을 여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어요. 사진 속엔 한적한 바닷가를 배경으로 태양광 지붕이 얹힌 작은 주택이 있었고 그 앞에 엘렌이 활짝 웃고 서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서울 한복판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바다 앞 시골 마을로 이사했다니요. 기장이라는 이름도 그때 처음 들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딸이 서울에 있다는 이유 하나로 위안을 삼고 있었어요. 멀긴 하지만 그래도 대도시니까 기본적인 인프라도 갖춰져 있을 거라고 믿었죠. 엘렌이 한국 유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도 결혼을 하겠다고 했을 때도 다 반대했지만 결국 받아들였던 이유가 바로 그거였어요.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낯설었지만 서울이라면 어떻게든 적응하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엘렌은 그런 제 마음을 너무 쉽게 뛰어넘어 버렸어요. 설명도 없이 미리 알림도 없이 갑자기 바닷가로 이사했다고 말하니까요.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그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아이의 태도였어요. 엄마,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 좋아. 서울에선 피부가 계속 뒤집어졌거든. 그 말이 그렇게 쉽게 나올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애써서 아이를 서울까지 올려놨는데 왜 굳이 그걸 스스로 내려놓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도 재택근무를 하게 됐다며 함께 좀 더 여유로운 환경을 선택했다는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요, 처음엔 이 모든 상황이 제 자존심을 건드렸어요. 저는 평생 사업을 하며 살아왔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텨왔습니다. 엘렌이 태어났을 때도 그랬고 아이를 키우는 내내 저는 하나도 허투루 한 적이 없어요. 좋은 유치원, 좋은 학교, 좋은 집.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도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줬습니다. 그랬던 아이가 갑자기 도시도 아닌 바닷가의 이름도 모르는 동네에서 살아간다니요. 내 딸이 이렇게까지 가야 했던 이유가 뭐였을까? 그 생각이 하루 종일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화가 났고 그 다음엔 슬펐어요. 저를 밀어낸 것 같았고 혼자만의 선택으로 너무 멀리 가버렸다는 생각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심지어 그 집 앞에서 웃고 있는 모습이 너무 밝아서 그게 더 미웠어요. 제가 없는 곳에서도 저렇게 잘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이 왠지 섭섭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표현은 안 했지만 목소리에 이미 감정이 실려 있었어요. 엘렌은 덤덤하게 말했어요. 엄마, 여기가 진짜 좋아. 바다가 보이고 도심처럼 복잡하지도 않고. 엄마도 한번 와보면 알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을 정했어요. 확인하러 가야겠다. 딸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제 눈으로 직접 보고 판단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결정은 빠르게 내려졌습니다. 저는 바로 항공권을 예약했고 출국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말렸지만 이미 마음을 굳힌 제게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혼자 다녀올게. 그렇게 말하고 짐을 쌌어요. 엘렌에게는 말했어요. 이번 주에 갈 거야. 집 주소 보내줘. 그 말에 잠시 정적이 흘렀지만 아이는 곧장 주소를 전송해 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었어요. 한 번도 혼자 한국에 간 적 없던 저는 이번 여행이 무모하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이건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딸을 다시 데려오기 위함이라 여겼으니까요. 서울이면 모를까 이름도 생소한 곳에 바닷가 앞에서 제가 가진 걱정과 불안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거리가 멀어질수록 불안감은 더 커졌어요. 엘렌이 서울을 떠나면서 뭔가 큰 실수를 한 건 아닐까? 혹시 그 남편이 무리하게 이사를 주장한 건 아닐까? 한국은 아직도 위험하다는 뉴스를 가끔 보는데 시골이라면 더 열악하지 않을까? 의심과 상상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서울이라는 도시가 가진 안전망에서 벗어난다는 건 제게 있어 너무 큰 불안이었어요. 그동안 딸은 정기적으로 유럽으로 왔기 때문에 제가 한국의 생활을 깊이 알 기회가 없었어요. 더욱이 지금까지 엘렌이 사는 구체적인 모습도 저는 모른 채 지내왔죠. 이번 기회를 통해 저는 모든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단지 집만 보려는 게 아니었어요. 제 딸이 정말 괜찮은 사람과 결혼해서 괜찮은 곳에서 살고 있는지를 눈으로 보고 싶었던 겁니다. 기장이라는 지역은 제게 아무 정보도 없었어요. 그래서 검색을 해봤죠. 사진은 예뻤지만 너무 조용하고 외딴 느낌이었어요. 서울과는 분위기가 너무 달랐습니다. 솔직히 사진만 보고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현실은 늘 다르니까요. 결국 저는 다짐했어요. 이번에 가서 괜찮지 않으면 어떻게든 설득해서 엘렌을 다시 브뤼셀로 데려와야겠다고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원래의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게 엄마로서의 마지막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비행기가 한국 영공에 진입했을 때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이번 발걸음음이 헛되지 않기를, 그리고 딸이 정말 괜찮기를 바라면서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아직도 단단히 닫혀 있었어요. 기장이라는 그 낯선 바닷가 마을에 제 딸이 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 낯선 땅을 향해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불편함이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공항은 컸고 사람도 많았고 표지판은 대부분 한국어였어요. 아무리 국제공항이라지만 영어 하나 찾는 것도 쉽지 않더군요. 수화물을 찾고 나와서 공항 철도를 타러 이동할 때 저는 벌써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비행시간만 12시간이 넘었는데 이제 겨우 시작이라는 사실이 더 지치게 만들었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공항 철도는 깨끗하긴 했지만 속도는 느렸고 사람들은 말없이 휴대폰만 보고 있었어요. 제가 타고 있던 칸 안에서 눈을 마주치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사실이 묘하게 낯설고 외로웠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서는 다시 KTX를 타야 했어요. 브뤼셀에서 KTX라는 단어는 뉴스 기사에서나 봤지 직접 탈 줄은 몰랐죠. 빠르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그 시점에 저는 어디든 빨리 도착하는 게 중요했어요. 하지만 매표기 앞에서부터 혼란이 시작됐습니다. 기장까지 직행하는 열차는 없었어요. 먼저 부산까지 내려가야 하고 거기서 다시 이동해야 한다는 걸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아니, 기장이 어디길래 KTX도 안 서는 거야? 분노가 치밀었지만 일단 표를 샀습니다. 엘렌에게 전화를 걸까 하다가 괜히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참았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다짐하면서 플랫폼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KTX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정돈돼 있었어요. 좌석도 넉넉했고 승차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은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논밭, 산, 바다, 공사장. 제가 알던 서울의 고층 건물과는 전혀 다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분명 도시국가처럼 발전했다고 들었는데 왜 이렇게 자연이 많고 비어있는 공간이 많을까 싶었어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점점 복잡해졌습니다. 딸이 왜 이런 곳으로 이사를 갔는지 계속 되뇌었고 그 이유를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피부가 가려워서 바다로 갔다. 이건 제가 들은 말 중 가장 이해되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브리셀에도 숲과 강은 많아요. 굳이 한국까지 가서 그것도 시골처럼 보이는 동네까지 가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부산역에 도착했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때 시계가 오후 4시를 지나고 있었어요. 아침에 인천에 도착했을 때만 해도 해는 떴는데 지금은 서서히 어둑해지기 시작했죠. 기장까지는 택시를 타야 했습니다. 엘렌이 보내준 주소를 기사님께 보여드렸더니 고개를 끄덕이면서 차를 출발시키셨어요. 하지만 그 후로도 1시간은 더 걸렸습니다. 택시는 해안가 도로를 따라 달렸어요. 창밖엔 끝없이 펼쳐지는 바다가 보였고 드문드문 건물들이 나타났다가 사라졌어요. 도시라고 부르기엔 지나치게 한산했고 시골이라 하기엔 도로와 시설이 정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 눈엔 그 모든 것이 허전하고 공허하게만 보였습니다. 딸이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고 상상하니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여긴 택배도 제때 안 오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었어요. 마트는 있을까? 병원은 근처에 있긴 한 걸까? 외국인은 얼마나 있을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수십 가지의 의심이 머릿속을 떠돌았습니다. 한국에서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던 딸이 제가 보기에 제대로 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게다가 외국인 여성이 이런 지역에서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었어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사고 났을 때 대처는 누가 해주는지 저는 모든 게 걱정이었습니다. 이런 걱정들은 그냥 불안한 상상이라기보다 제가 평생 겪어온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지, 구조, 사람, 흐름, 이 4가지가 모든 결정의 핵심이었고 엘렌의 선택은 이 4가지 모두에 반하는 것이었어요. 기장이라는 동네가 이토록 멀고 복잡한 길을 거쳐야 닿을 수 있는 곳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딸의 판단을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딸은 현명했지만 때때로 감성적으로 결정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번 이사도 저는 그런 감정적인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했어요. 그 남편이라는 사람도 의심스러웠습니다. 서울이라는 안정된 환경을 왜 떠나자고 했는지 혹시 무리한 선택을 강요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요. 기장이 점점 가까워질수록 저는 마음속 결론을 거의 내려버렸습니다. 딸이 잘못된 결정을 했고 그 결과를 제가 직접 확인하고 고쳐줘야 한다는 생각이 확고해졌어요. 설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겠지. 보면 마음이 바뀔 수도 있어. 저는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 믿음은 분노와 걱정으로 뒤섞이면서 더욱 강해졌습니다. 택시는 한적한 골목으로 들어섰고 곧 딸이 보내준 주소지 앞에 도착했어요. 건물 외벽은 깔끔했지만 낮은 담장과 작은 마당이 있는 모습은 여전히 낯설었습니다. 마치 리조트 같기도 하고 외딴 시골집 같기도 했어요. 그 안에 제 딸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정해두었어요. 이건 잘못된 이사였고 딸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걸 저는 말해줘야만 했어요. 짐을 들고 현관 앞에 서서 문을 바라보는데 이상하게도 손이 잘 안 올라갔어요. 배를 누르기 직전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 같은 게 살짝 스쳐갔습니다. 혹시 정말 괜찮아 보이면 어쩌지?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확인하러 온 거지 납득하러 온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어요. 엘렌이 문 앞에 서 있었고 저는 딸의 얼굴을 보는 순간 갑자기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현관문이 열렸을 때 저는 잠시 멈칫했어요. 엘렌의 얼굴은 서울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밝아 보였고 피부도 놀랄 만큼 맑고 깨끗해졌더라고요. 이건 사진 필터나 조명 때문이 아니라 진짜였어요. 저는 순간 당황해서 뭔가 말해야 할 것 같았지만 아무 말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엘렌은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여전히 차분한 목소리였고 작은 웃음을 머금은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웃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딸이 괜찮아 보이는 게 오히려 불편했어요. 제가 멀리서 상상해온 엘렌의 모습은 아니었으니까요. 현관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서자 저는 또 한 번 멈칫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쾌적하고 세련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아담하지만 구조가 잘 잡힌 테라스 하우스였고 무엇보다 천장이 높아서 시원한 느낌을 주었어요. 정면엔 넓은 창이 있었고 그 너머로는 푸른 바다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바닥은 원목이었고 벽면은 천연 소재로 마감돼 있었어요. 공기마저 맑다고 느껴질 정도로 쾌적했어요. 저는 엘렌이 안내하는 대로 짐을 놓고 소파에 잠시 앉았어요. 그리고 그제야 천천히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한쪽 벽엔 공기청정기와 스마트 홈기기가 있었고 작은 식탁 옆에는 무인 택배함을 관리하는 패널이 따로 설치돼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미니멀하면서도 편의성이 잘 갖춰져 있는 구조였습니다. 엘렌의 남편은 주방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제겐 꽤 생경하게 느껴졌어요. 아직까지도 남편이 요리한다는 모습에 익숙해지지 못한 저로선 신기한 풍경이었어요. 하지만 주방에서 나는 향은 분명히 익숙한 재료가 아니었고 자극적이지 않은 냄새였어요. 곧 식탁 위에 올려진 음식들은 전부 엘렌의 피부 상태를 고려한 식단이었고 천연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돼 있었습니다. 딸의 알러지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전에도 들었지만 이렇게까지 배려하고 있는 줄은 몰랐어요. 식단뿐 아니라 식기나 침구, 심지어 화장실의 수건까지도 모두 저자극천으로 바꿨더라고요. 엘렌은 몸이 가벼워졌다고 말했고 실제로 걸음걸이도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무엇보다 그날 저녁 셋이 함께 식사를 하며 조용히 나눈 이야기들이 저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둘은 시끄럽게 말하지 않았고 서로 눈빛만 주고받아도 웃을 수 있을 만큼 여유로워 보였어요. 남편은 엘렌이 말을 하면 그 말을 끝까지 들어줬고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주었어요. 엘렌은 남편에게 물 한 잔을 따를 때도 조심스럽고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고요. 그 모습들이 제가 평소에 보아왔던 부부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무엇보다 저를 놀라게 한 건 그들이 사는 이 집이 단지 괜찮은 집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이 공간은 둘의 생활 방식과 철학이 담긴 장소였고 서로를 배려하는 일상의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벽에 붙은 메모, 식재료를 보관하는 방식, 정리된 책장과 깔끔한 현관, 어느 것 하나 허투루 넘기지 않은 느낌이었어요. 딸이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는 것 같아서 저는 말없이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바다를 향해 열린 테라스로 나갔을 때 다시금 놀랐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붉은 노을이 수평선 끝에서 퍼져나오고 있었어요. 바람은 새지 않았고 소금기 어린 향기가 은은하게 코끝을 스쳤어요. 엘렌과 남편은 테라스에 나란히 앉아 작은 테이블 위에 따뜻한 차를 올려두고 있었어요. 저도 그 옆에 앉았지만 말없이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문득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제가 두려워했던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딸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가는 모습. 그리고 그 삶이 제가 상상한 것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평화롭다는 사실. 그게 저를 가장 불편하게 만든 거였어요. 서울 아파트에 살 때보다 훨씬 더 행복해 보였고 제가 선물한 고급 가전이나 가구가 없어도 불편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자연스럽고 자기 삶에 맞는 방식으로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사실이 미묘하게 자존심을 건드린다는 걸 인정해야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런 공간이라면, 이런 사람과 함께라면 딸이 굳이 서울이 아니어도 괜찮겠구나 하는 마음이 조금씩 스며들었어요. 사실 처음 기장이라는 곳에 대해 들었을 땐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딛고 있는 이곳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집 안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저도 모르게 자세가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모든 걸 평가하려는 시선이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관찰하려는 시선으로 바뀌고 있었어요. 딸이 선택한 이 삶을 그냥 한 번은 들어봐야 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물론 아직 완전히 수긍한 건 아니었지만 제가 가진 고정관념들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건 분명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우면서도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모습이 진짜일까? 딸이 이렇게까지 행복해 보인 적이 있었던가? 이 집이 단지 예쁘고 세련된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품고 있는 공간이라는 사실이 저를 깊이 흔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딸은 오늘 하루를 저와 함께 보내겠다고 했어요. 사실 저는 어제까지만 해도 반쯤은 마음을 닫고 있었기 때문에 별 기대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보자마자 그 기대라는 게 조금씩 깨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창문 너머로 펼쳐진 바다의 잔잔함이 묘하게 안정감을 줬고 바람이 부드럽게 스며드는 기분이 들었어요. 식사를 마친 뒤 엘렌은 저를 데리고 아파트 단지 밖으로 나갔습니다. 처음엔 평범한 산책처럼 느껴졌지만 곧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어요. 도보로 10분도 채 되지 않아 우리는 거대한 아울렛 앞에 도착했어요. 브뤼셀 근교의 쇼핑몰도 제법 크지만 이곳처럼 바다를 배경으로 세련되게 조성된 쇼핑몰은 처음이었어요. 건물 외벽은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고 주변엔 초록 잔디와 유모차를 끌고 걷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어울려 있었어요. 여긴 주말마다 사람들로 꽉 차요. 평일이라 한산한 거예요. 엘렌이 말했을 때 저는 살짝 의심했지만 매장 안을 돌며 그 말이 사실이란 걸 알 수 있었어요. 명품부터 생활용품까지 없는 브랜드가 없더라고요. 의류는 물론이고 건강기기, 반려동물 용품까지 진열돼 있었고 품질도 괜찮아 보였어요. 무엇보다 놀란 건 계산대와 무인 시스템이 깔끔하게 분리돼 있었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줄 서기가 없었고 직원들은 지나치게 친절하지도 무심하지도 않았습니다. 반대로 다시 차로 도로를 달리자 센텀시티가 나왔고 신세계백화점이 있었고 그 안에는 키즈카페, 미술관, 영화관까지 다 들어있었어요. 주변에 보이는 식당에는 안내 로봇이 사람을 인식하듯 고개를 돌리는 모습에 순간 당황했어요. 그 모습을 본 딸은 웃었습니다. 오간만에 둘이서 서로를 바라보고 웃은 기억이네요. 서울처럼 사람이 많은 도심과 달리 시골 같다고 생각했다가도 도심이 곧바로 나타나고 다시 바다, 산이 반복되는 풍경이 풍요롭다는 느낌을 줬어요. 우리는 백화점 지하에 있는 식품관도 잠깐 둘러봤어요. 그 자리에서 저는 다시 한번 놀라게 됐어요. 이렇게까지 넓고 큰 백화점과 수많은 인파에 깜짝 놀랐습니다. 엘렌은 백화점 구경을 하다 말고 말없이 스마트폰을 꺼내 어떤 앱을 열었는데 거기엔 그녀가 예약해둔 식재료 목록이 있었어요. 지금 배송이 왔대. 이제 집에 가자. 그 말에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집에 돌아오니 현관 앞엔 이미 냉장 보관 박스가 놓여 있었어요. 수산물, 제철 채소, 직접 만든 장류까지 진공 포장돼 있었고 보관 상태도 완벽했어요. 단순히 신선하다는 말로는 설명이 부족했어요. 도심 외곽의 이런 지역까지도 이렇게 정밀하게 유통이 가능한 시스템이라니 이건 솔직히 감동이었어요. 마트 안 가도 되니까 편하죠. 저 알러지 있어서 아무거나 못 먹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이 딱이에요. 엘렌은 그 말 한마디로 저를 묵묵히 설득했어요. 저는 지금껏 마트에 직접 가서 장 보는 게 생활의 일부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서는 효율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방식이 일상이더군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가졌던 고정관념이 얼마나 좁았는지를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후에는 기장 바닷가에 있는 카페를 들렀어요. 엘렌이 예전부터 좋아하던 곳이라며 꼭 보여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런 바닷가 카페겠지 싶었어요. 그런데 도착한 순간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세련된 콘크리트 건물은 3층까지 뻗어 있었고 각 층마다 테라스가 넓게 열려 있었어요. 통유리 창 너머로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구조였고 실내는 카페라기보단 전시장에 가까운 느낌이었어요. 조용히 흐르는 음악, 어두운 조명 아래 놓인 책들과 포스터, 그리고 무엇보다 바다를 마주한 좌석들이 일종의 쉼터 같았어요. 여기서 책 읽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엘렌의 말처럼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커피잔만 만지작거렸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순간이 제게도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한국의 시골 바닷가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딸이 단지 공기 좋은 곳으로 이사 간 게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삶의 속도를 찾으려 한 거였다는 걸요. 삶의 방식이 다른 것뿐 그 선택이 절대 후진 것도 무모한 것도 아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하면서 엘렌 부부는 저를 차에 태우고 어디론가 데려갔어요. 엄마, 마지막으로 꼭 보여드리고 싶은 데가 있어요. 조금 달리는가 싶더니 멀리 광안대교가 보이는 바닷가에 도착했어요. 잔잔한 물결 위로 조명이 번져 있었고
다리 위로 지나가는 차들의 불빛이 마치 별처럼 느껴졌습니다. 셋이 나란히 벤치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은 설명이 필요 없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전해지는 게 있다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어요. 그동안 품고 있던 오해와 두려움, 자존심과 걱정이 모두 조용히 가라앉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저는 속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가 그렇게 미웠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편하지? 엘렌은 제 손을 조용히 잡았고 저는 그 손을 꼭 쥐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엘렌, 다음엔 내가 올게. 아니, 자주 올게. 여긴 참 좋은 곳이구나. 그 말을 내뱉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저는 딸이 정말 좋은 남편과 좋은 나라에 시집 갔다고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올 여름에도 저는 딸집에 방문해서 밤바다를 볼 생각입니다.